네, 특수교육공학 제6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쪽으로 돌아가서 2장의 뒷부분 보조공학으로서의 특수교육공학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공학을 시작으로 보조공학의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2장의 뒷부분이 이런 실제적인 보조공학 운영과 좀 더 연관이 깊어서 뒤쪽으로 빼놨고요. 이제 보조공학을 우리가 이제 것은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보조공학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보조공학을 어떻게 각각의 장애 영역에 적용을 하고 또 각각의 장애 아동들에게 그걸 적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항상 그 맞춰줘야 되는지 또 교사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공학의 유형과 보조공학의 이제 사정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조공학의 유형은 이제 다양한 보조공학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사정에서는 이런 보조공학 기기를 그 장애 아동의 특성이나 장애 영역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그 아이가 장애 아동이 이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공학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보조공학은 크게 이렇게 우선 네 가지의 기술적 면으로 먼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보조공학 기구 속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을 이제 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노 테크놀로지죠. 어떤 기술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장치나 기기를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한 그걸 조작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뭐 바로 사용하는 또 거의 평면적인 사용법을 배울 필요도 없는 이런 이제 것들이 무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체계적인 교수 절차의 사용 혹은 물리, 작업 치료사의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무테크놀로지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타이포스코프가 될 것입니다. 타이포스코프는 그냥 까만색 또는 아동이 선호하는 그런 대비가 잘 되고 또 광택이 없는 종이를 시각장애 아동이 읽고 있는 글씨 크기 또 변별할 수 있는 줄의 숫자에 맞춰서 또 책의 크기에 맞춰서 네모나게 잘라만 주면 이제 되는 게 바로 타이포스코프죠. 거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걸 만드는데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타이포스코프 내에도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필요한 것은 종이와 자와 칼 이런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게 바로 무테크놀로지고요. 로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저급 테크놀로지는 기계 또는 장치가 들어가긴 한데 거기에 어떤 전기적인 장치는 없이 그냥 사람이 손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동하거나 작동하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클러치 또는 보조 의자, 뭐 자세를 지지해주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계들 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휠체어 이렇게 기계나 장치인데 전기기나 전자기기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급 테크놀로지, 로우 테크놀로지고요. 중급 테크놀로지, 즉 미디엄 테크놀로지는 거기에 이제 기계에 전기나 기계 장치가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보조공학 기구에 그래서 휠체어를 예를 들면 이제 전동 휠체어가 되겠죠. 전기의 힘으로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조작하고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전동 휠체어. 또 간단한 그 전동 그러니까 기계가 포함된 자세를 지지해주는 또는 자세를
바꿔주는 기계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기계들 중에 자세를 바꿔주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 또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망원경 중에 자동 초점을 잡아주는 기계가 포함 속에 들어있어서 초점을 잡아주는 그런 확대기, 또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아이동들을 위한 단순한 그 재생장치, 그러니까 비디오 장치, 그리고 DV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급 미디엄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고급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IT 기술, 또 인터넷, 또 쌍방향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대부분의 장치들, 그러니까 지적이 아닌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컴퓨터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CCTV, 즉 화면 독서 확대기, 또 화면 확대 프로그램, 또 화면 읽기 프로그램,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자동 자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는 뭐 고급이 좋냐, 아니면 뭐 무테크놀로지는 별로 의미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죠. 각각의 테크놀로지는 그 장애인의 장애 아동의 특성에 얼마나 적합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조공학 기기를 이제 분류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공학의 특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제 보조공학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할이라든지 또 특징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조 대 재활 테크놀로지, 보조 대 교육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보조 테크놀로지는 사람이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테크놀로지. 그냥 그 장애인이 사용하는 그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클러치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뭐 또 장애인이 사용하는 확대기라든지 뭐 이런 그냥 테크놀로지, 그런 기계들이고요. 재활이나 교육 테크놀로지는 단순하게 사용하는 영역을 넘어서 그걸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는 그걸 이용해서 재활을 시키는데 담당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테크놀로지와 재활 테크놀로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독서 확대기의 경우는 그 학생이 자신이 독서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또 컴퓨터와 연결해서 화면을 확대한다거나 할 때는 보조 테크놀로지지만, 교사가 그거를 사용해서 수업을 할 때 또는 학습을 할 때 사용한다면 당연히 교육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보조와 재활 또는 교육 테크놀로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초급에서부터 고급 테크놀로지인데,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주로 만들기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구별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구입 비용에 따라서도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무테크놀로지는 거의 돈이 들지 않거나 아주 조금 들지만, 하이 테크놀로지, 고급 테크놀로지는 이제 구입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뭐 심지어 비싼 것들은 시각장애인용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600만 원, 또 시각장애인용 독서 확대기는 보통 400에서 500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싸고, 뭐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도 200~300만 원 하게 되니까요. 또 구하기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구하는 것 자체가 뭐 아예 뭐 상관없이 내가 직접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산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주 희귀한 또 장애로 인해서 뭐 세계에서 1년에 뭐 30대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기성품을 만들 수가 없죠. 굉장히 각각의 사람들마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드 및 소프트 테크놀로지인데요. 역시
이제 하드 테크놀로지와 소프트 테크놀로지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인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 테크놀로지는 구입하거나 수집이 가능하며 그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그냥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가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만들어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가장 간단한 타이포스코프부터 뭐 많이 파는 스틱, 마우스, 뭐 스틱, 컴퓨터, 또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된 장치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제품이죠. 우리가 사거나 또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하나의 제품이죠. 소프트웨어도.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하드 테크놀로지 속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 테크놀로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보조공학기구를 그 아동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어떤 걸 구입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전략, 아동에게 보조공학기구를 제공하고 이것에 대한 사용 전략, 학습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재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전략. 주로 학생이 아니라 그거를 학생을 지도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사람들의 관련된 내용이겠죠. 또 훈련. 보조공학기구는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학생, 훈련에는 학생, 교사, 또 가족, 또 치료사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또 개념 형성. 이런 보조공학 기구에 대한 개념. 학생들이 보조공학 기구에 대한 개념 형성이 잘 될수록 스스로 그 사용의 폭을 이렇게 넓힐 수 있죠. 다양한 용도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이 부족한 경우는 혼자는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한정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프트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용 제품 대 도구인데요. 실용 제품은 각 사람의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 그냥 실용 제품은 그냥 보조공학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공학 기구.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다. 그냥 그거는 실용 제품이에요. 그러면 도구는 뭐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 어느 정도의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를 만들기 위한 각종 도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의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 기계. 또 전동 휠체어의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모터를 만드는 각종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보조공학 기구를 만들기 위한 기계. 그러니까 공장에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을 그 도구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에 있는 것들이 바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보조공학 기구를 만드는 도구들은 일반 물건들을 만드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또 최소에서 최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최소 테크놀로지는 기능의 일부를 보완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기구, 주로 보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예를 들게요. 같은 팔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팔에 손목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잡거나 지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손목 지지대 일부러 보완해 주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손목 지지대. 또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볼펜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펜슬 글립, 손에 꼭 맞게 끼워주는 그런 펜슬 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최대 테크놀로지는 신체 부위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완전히 대신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즉 의장구들이 많습니다. 같은 팔의 장애인데 이제 이분은 아예 팔꿈치 이하가 이제 절단 장애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의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의 기능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수를 이용해서 손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또는 대체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대 테크놀로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 또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반적 테크놀로지는 광범위한 영역이나 분야 등에서 활용하고 자세 유지, 제어, 교류 장치, 컴퓨터.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 테크놀로지는 갖다 붙이면 아무데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유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자세 유지 시스템을 한 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조절하거나 길이를 조절해서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또는 몸 전체를 유지해야 될 사람, 일부분만 유지해야 될 사람 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여러 명이. 그 다음에 제어 교류 장치도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뭐 IC 칩이라든지 또 뭐죠? 휠체어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여러 군데 사용을 하는 거죠. 또 컴퓨터도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하이 테크놀로지의 대부분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들인 거죠. 반면에 구체적 테크놀로지는 특정 영역에서의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구예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라고 하면 뭐 청각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장애라든지 또 의사소통장애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적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기구도 그냥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장애 특성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구를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또 다른 의사소통 장애인이 쓰기는 어려워요. 또 청각 보조기인 보청기도 마찬가지인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청각 장애인이 둘 다 비슷한 순음과 어음의 성적 손실을 입고 비슷한 주파수의 청력 손실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보청기를, 즉 청력 보조기를 함께 쓸 수는 없어요. 보청기의 주파수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요. 또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또 휠체어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보는 휠체어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크게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휠체어고요. 휠체어도 의외로 굉장히 예민한 보조공학 기구인데요. 우선 사람의 크기, 이게 몸의 크기죠. 휠체어가 사람 몸에 비해서 너무 크면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요. 휠체어가 너무 적으면 또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움직이는데 너무 힘들죠. 또 그 사람이 손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손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 또는 아예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휠체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 당연히 음식 공급기라든지 이동 보조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개개별로 굉장히 예민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속하고요. 마지막 이제 상업적으로 시판하는 것과 주문 제작되는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상업 테크놀로지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보조공학기구를 파는, 특히 큰 병원 옆에 가면 특히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공학기구들을 아예 많이 팝니다. 파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맞는 것을 사오면 되죠. 또는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또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팔고요. 우리가 이렇게 몇몇 회사를 치면 아주 다양한 이런 보조공학 기구들이 아주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냥 판 정도가 아니라 광고를 하게 되는데 광고를 하면 거기서 골라서 하는 거죠. 반면에 주문 제작은 굉장히
뭐죠? 세밀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변형하거나 개조하는, 즉 맞춤이 필요한 것들이라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에게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소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은 살 수 없고 맞춤 형식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신체 사이즈를 재고 각각의 기능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보조공학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정이란 말은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거냐, 아동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 보조공학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장애 아동을 사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정은 이제 신뢰도, 타당도, 이제 규준 체계를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신뢰도는 정확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 아동을 이 보조공학기를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겠죠. 그 사용할 때 이제 제약을 받는 기능들이라든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이러한 그 보조기구나 또 장애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바로 이제 신뢰도죠. 이 아동은 팔의 힘이 한 보통인 사람들의 40 정도인데 잘못 측정해서 60으로 측정된 거예요. 그리고 보조공학 기구를 제공하면 그걸 작동을 못 하겠죠. 힘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신뢰도고요. 타당도는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졌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에 그 작동하는 기구가 이렇게 마우스 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쓰는 그런 마우스 스틱처럼 돼 있다면 이 학생의 다른 힘을 재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쥐고 손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재야 되는데 팔의 힘을 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정확한 게 아니라 검사하는 요건이 타당하냐 맞냐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규준 체계는 그냥 검사를 하지 말아라. 그냥 검사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정한 틀을 정해서 이렇게 점수 틀을 정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힘의 강도를 정한다거나 이걸 정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라는 거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규준 체계는 그 아이가 보조공학 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검사를 첫 번째는 정확하게 해라. 신뢰도, 타당도는 적합한 방법으로 해라. 타당도, 규준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보조기의 장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또 효율성, 사용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냐 결정하고 또 기록해서 중재를 선택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보조공학 사정의 일반적인 이슈고요. 그리고 일반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특수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사정, 실천적 사정, 계속적 사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아동이 보조공학 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거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사정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실천적인 사정은 그 아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효율적인 걸 따지는 거고요. 계속적인 사정은 이제 평가, 이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향후 계속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태학적 사정인데요. 행동이 발생하는 인간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면 당연히 교실, 복도, 급식실, 체육관,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가정, 또 그 아이가 생활하는 지역 사회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또 거기에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너무 크고 예민하고 고장이 잘 난다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지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적으니까. 또한 기계가 아무리 좋은데 기계가 너무 커요. 근데 집은 굉장히 좁아요.
기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생태학적인 사정이고요. 실천적인 사정은 이제 보조공학기구를 지급하게 된 거예요. 학생에게. 그래서 이 보조공학기기를 자연적 환경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교실, 복도, 가정에서 이걸 사용하면서의 결과. 또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장치가 간단한 건 상관없지만 복잡한 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보조공학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조공학기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시각장애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 안에 학생들이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보조공학기구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다른 학생들과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기계들끼리의 간섭 효과가 있지 않는가,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서로 간에 그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학교 교실을 가면 정말 보조공학기구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실천적 사정이고요. 계속적 사정은 이제 그 사정의 결정이 정확하고 장치가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보조공학기구를 제공을 했는데 처음엔 잘 사용한다고 분명히 약속도 하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고장 날까봐 무서워서 박스에 넣어놔버린다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어디 놔둔다거나 또 교실에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쪽에 놔둬버린다거나 아니면 이 학생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기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평가하고 피드백을. 그래서 보조공학기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급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이런 보조공학기구를 제공하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그때 이 생태학적 사정, 실천적 사정, 그다음에 계속적 사정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생태학적 사정을 통해서 적합한 기계를 선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된 기계를 교사도 연수하고 학부모도 연수하고 학생에게 훈련을 시키고 또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실천적 사정하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또는 그 이상 그 아동이 보조공학기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평가를 이제 하는 이러한 사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보조공학을 이제 사정하는 모델들 그리고 또 보조공학을 적용할 때 또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구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